주가 조작 의혹 세력에 거액을 투자한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이 일조 파티 말고도 다른 고액 투자자 모임 행사에도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임창정 측은 자신도 돈을 많이 벌면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찾아와 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들어갔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리막길에서 지게차에 실려있던 짐이 굴러떨어져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숨진 어린이의 아빠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아이에 대해 기억하고 싶다며 아이와의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노동절 연휴, 노동절 휴일.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주에도 금요일에도 한 분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달 말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복판에서 이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떼창을 했다는데요. 일단 영상 만나보시죠. 델리라는 이름의 자, 여기가 스타라이트 델리라는 이름의 샌드위치 가게 앞입니다. 저 동양인 부부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둘러싸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바로 저 가게 사장인 김정민 씨 부부인데요. 최근 40년 된 가게를 접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자신들의 줄인 배를 채워준 데 대한 이 감사의 의미로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저렇게 은퇴식을 열어준 겁니다. 심지어 저렇게 성금까지 전달하고, 그죠? 이야, 정말 훈훈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 연구위원,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방은 아쉽지만 가끔 쉬기도 해야 더 좋은 사건 반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신 영준님. 자, 지난 금요일부터 사만 못 보니 사흘이 정말 길게 느껴지네요 하신 김태수님. 지난달 26일 수원시 202번 버스에서 다리 다친 제게 자리 양보해 주신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하신 이지윤님. 대형마트 주차 빌러 때문에 삥 돌아서 갔어요 하신 김태관님. 쇼핑몰 횡포 때문에 우울증이 올 지경이에요 하신 황윤자님. 한 달 전 애견인이 되셨다는 홍은정님, 송원희님, 김운서님, 박윤경님, 여운덕님, 오승배님, 조영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음주 사고 후 태연이 도주입니다. 자, 대낮에 벌어진 추격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승합차가 잘 가다가 옆에 차를 저렇게 박아버립니다. 운전자가 비틀비틀 걸어서 나옵니다. 왜 주차를 막 혼잣말을 하더니, 자, 비틀비틀 거리죠 지금. 뭐라고 막 혼자 해요. 그러더니 전화를 하는 척 최대한 태연하게 저렇게 하는 척 하면서 도주를 한 겁니다. 그럼 저기로 도망갔어요 하자 경찰관 막 또 쫓아가죠. 후다다닥 뛰어가는데 운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자, 골목 안에서 저렇게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지가 잡혀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냅다 저렇게 내리꽂았어요 경찰관이. 자, 이후에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도 빨리 경찰들이 도착해서 다행히 검거가 됐네요. 네, 지난달 12일 저녁 6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는데 그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이 시민이 경찰에게 범인이 저기로 도주했다 이렇게 경로를 알려줬고요. 경찰이 뒤쫓아서 몸을 날려서 검거를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 남성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로 밝혀졌습니다. 자, 승현님, 그런데 차를 저렇게 들이받아놓고 현장을 떠나면 지가 안 잡힙니까? 잡히죠. 대한민국 CCTV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잡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지금 자동차를 부딪혀서 인명사고가 안 났지 혹시나 인명사고 났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음주운전 요번에 기회로 좀 엄벌을 받으시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음주운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앙심 품은 세입자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만나보시죠. 자, 뒤에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계속 후진을 합니다만, 아유, 그대로 쉥 그냥 밀고 와요. 자, 이번엔 차 앞에 있는 또 역시나 밀어버립니다. 자,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 혼비백산하죠. 자, 사각지대에서는 이 차량 후진과 전진을 저렇게 반복하더니 결국 앞 범퍼 좀 보십시오. 완전히 바그라졌습니다. 자, 이후에 카센터를 찾은 가해 운전자를 저렇게 잠복해 있던 경찰이 이놈 잡았다 하면서 검거를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 27일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50대 남성이 승합차를 운전을 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집주인 부부, 아들, 며느리 등 일가족 4명을 차로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일단 경찰에 따르면 피해 집주인 소유 빌라에 저 남성이 50대 남성이 월세로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예. 월세가 4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40만 원 월세를 10달 정도 내지 않아서 이제 원래 월세를 2달, 3달 이렇게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통보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나가면 소송을 해서 명도소송을 해서 내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아예 강제 퇴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뭔가 화가 나고 앙심을 품었는지 집주인을 찾아가서 일단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는데 이제 집주인 가족들이 저렇게 가로막으니까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거의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차로 엑셀을 가속해서 들이받는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범행 직후에 이 남성 일가족 다 들이받고 지금 범퍼가 저렇게 들렸죠. 그래서 차량 고장으로 카센터 수리를 맡긴 뒤에 또 다른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카센터 측에 요청을 해서 지금 저 차량 관련해서 뭘 확인할 게 있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저 사람을 다시 오게 만들어서 아하. 지금 저 현장에 저렇게 검거를 한 겁니다. 아니, 저는 처음에 세입자라고 하길래 뭔가 좀 억울한 사연이 있나 했더니 억울한 건 집주인들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인 집주인들이 좀 다쳤어요. 이 부부는 기본적으로 뭐 경상입니다. 근데 아들이 척추에 손상을 입었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네, 며느리는 골정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지만 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게 당한 거죠. 네, 지금 경찰 관계자가 말하기를 피해자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살인 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유,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비교 체험 극과 극입니다. 자, 지난주 정말 전해드렸던 사건,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을 낳았죠.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저렇게 경찰에게 발길질했던 저 촉법 저거. 자, 그런데 저 녀석 그때 처음 경찰서에 온 게 아니었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저 영상이 사건 반장을 비롯해서 온 나라에 그냥 막 뉴스란 뉴스에 다 나오니까 저 녀석 부모가 또 뭐라고 했다면서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황당한데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중학생이 택시 타고 돈 안 냈다가 기사랑 시비 붙고 그리고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더니 지금 보셨던 것처럼 경찰에게 발길질하고 욕설을 해대는 영상 이게 정말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 학생이 저 경찰서에 온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뭐 딱 봐도 그냥 네. 예. 뭐 상습 무임승차에 절도에 여러 가지 일로 저렇게 경찰서에 왔는데 촉법 소년이다 보니까 대부분 훈방 조치됐고 저 상황에서도 결국 훈방 조치로 풀려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영상이 퍼지니까 저의 부모님이 아이 저기 수갑을 채워져 있잖아요. 예. 수갑을 채운 그 자체가 일단 아동학대다 1번. 그리고 아이 얼굴이 노출됐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뭐 그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껴서 법적으로 뭔가 구제를 받으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아이가 저런 상황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저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경찰은 수갑 채운 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갑을 한 것이고 영상 유포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걸? 알겠습니다. 저런 녀석이 있는가 하면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진 보시죠. 자,
폐지가 담긴 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입니다. 알고 봤더니 허리에 잠시 후에 나올 텐데요. 알고 봤더니 허리에 손을 짚고 건너는 저 뒤에 계시죠, 할머니를 돕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한 친구는 할머니 옆에 서서 차가 온지 또 계속 보고 있고 도로를 저렇게 다 건넜지만 학생들은 수레를 계속 끌고 갑니다. 자, 이 기자, 아까 경찰관한테 발길질하던 그 녀석하고는 이건 뭐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수레 끄는 할머니를 도운 학생들의 선행이 전해지면서 따뜻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글쓴이는 지난달 27일 오후에 충남 아산에서 이 학생들과 할머니를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할머니가 허리에 손을 짚고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대신해서 상자가 가득 실린 손수레를 끌고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겁니다. 잠깐 길 건너는 것만 돕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도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서 이 평지에 왔는데도 본인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리어카를 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요즘 애들이 버릇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대를 떠나서 사람에 따른 차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관계자가 보고 있다면 이 학생들 꼭 좀 칭찬해줬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희가 이렇게 배경음악도 되게 훈훈하게 깔아드리잖아요. 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 다음 뉴스 가보죠. 오토바이 혼자서 꽈당입니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신호대기 중입니다. 보행자들 아직 저렇게 건너고 있는데요. 자, 건너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나 먼저 간다 하다가 혼자 그냥 비틀비틀하더니 꽈당했어요. 아이고, 왜 저렇게 아이고. 자, 신호도 안 바뀌었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라도 뛰어나와서 봐. 아이고, 왜 저래요, 진짜. 지금 저 오토바이 보면 저 두 가지 측면이 제 마음속에 드러나는데 지금 헬멧 쓰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진짜 뒤에 그러네요. 번호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예. 저는 오토바이가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넘어지면 운전하는 그 청소년도 다치겠지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일감으로는 오토바이는 분명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몰았다면 우리나라에는 특수상해 미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저는 그런 범죄, 그런 어떤 죄명도 한번 고려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한 거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제발 단속 좀 하시고 저 오토바이 운전자도 다음에는 절대로 저런 운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불박차. 그런데 오토바이가 혼자 끽 하더니 그냥 꽈당했어요. 아, 저 운전자가 괜찮으세요? 하니까 아이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아이고 진짜 이러죠.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 저렇게 혼자 들더니 아이고 세상에 일으켜 세우려는데 불박차에 꽝했어요. 오토바이가 말이죠. 세우면서 스로틀을 땡겼어요. 그런데 라이더 내가 불박차 받은 건 인정. 하지만 그 전에 혼자 넘어진 거 이거 네 과실도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사실 지금 보면 불박차가 저렇게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오토바이가 나오다가 불박차를 보고 지금 깜짝 놀라서 혼자 꽈당하고 넘어진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오토바이를 세우다가 저 뭐 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저걸 당기면서 차를 쿵 들이받은 건데 일단 오토바이 보험사 측에서 지금 이 사고 꽝 하고 박은 거 이건 뭐 누가 봐도 명백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해줬는데 문제는 첫 번째 차량이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혼자 꽈당 넘어졌죠.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전형적으로 이제 비접촉성 이제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오토바이 보험사 측에서는 야 이거는 차량도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거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속도를 위반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은 내려가는 차량 우선이라면 제가 보기에 저기서 저 차량의 과실 인정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지하주차장 저렇게 코너를 돌고 들어갈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서행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끔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도 그러니까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사례들 과거에도 할머니가 이렇게 사고에서 오다가 혼자 넘어지신 경우에도 차량 과실이 인정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쩝쩝이대 뿡뿡이. 이건 또 무슨... 자, 이거 말이죠. 우리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신
정말 고민이라고 연락 주신 겁니다. 네, 식사할 때 쩝쩝 소리를 내는 남편, 그리고 평소에 이 약간 방귀를 뿡뿡 끼는 아내, 누가 더 고민이겠냐, 야, 이런 너무 사연입니다. 어렵다. 먼저 남편인데요. 이 평소 식사할 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먹고 흘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서 정작 본인은 쩝쩝 소리를 내면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마디를 했더니요. 이 남편은 맛있게 먹다 보면 어쩔 수가 없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입 다물면 소리 안 난다. 이렇게 받아쳤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반격을 했습니다. 그럼 너도 내 앞에서 방귀 뀌지 마 라고 나온 건데요. 이 아내가 보기에 방귀는 생리현상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쩝쩝 소리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냐. 남편은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 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도대체 이게 뭔 고민이야 하면서 한마디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 가족분께서 정말 진지한 고민이라는 제목까지 달아주셨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어렵다.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꼬맹아, 아니 이제 오늘부터 자기 애칭 뿡뿡이로 할게. 당신 말처럼 방귀는 생리현상 맞지? 하지만 조절이 가능하잖아. 당신 지하철에서 뿡해? 버스에서 뿡해? 왜 내 앞에서만 뿡해? 내가 만만해 동그라미. 아우 좋습니다. 구도 좋아요.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제발 좀 비교할 걸 비교해. 오빠 방귀 안 끼고 살 수 있어? 응? 쩝쩝은 고칠 수 있잖아. 진짜 더러워 죽겠어. 자 따라해봐. 돼지 X. 입 안 벌리고 할 수 있잖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우리 승현님부터요. 밥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 새끼를 같이 식구들하고 먹기 때문에 새끼를 쩝쩝쩝쩝 거리는 소리보다 뿡 소리는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안 들을 수 있는 소리잖아요. 저는 확률로 그냥 쩝쩝 먹는 소리는 많이 들리고 뿡 소리는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들린다면 좀 많이 들리는 소리를 싫어하는 쪽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쩝쩝거리고 먹고도 되고 뿡뿡거리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워낙 진지하게 말씀하신다니까 확률 게임으로 뿡이 적을 것 같아서 쩝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미나님 우열을 가릴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건 자 우리 어렵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태까지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쩝쩝거리면서 밥을 먹는 게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아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뭘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맛있게 먹으니까 그 소리가 나는데 저는 누군가가 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살아있는 거구나. 그래서 쩝쩝거리는 게 별로 걸리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남편이 사회생활 하니까 집에서는 이제 맛있고 기분 좋으니까 쩝쩝거리지 나가면 좀 조심하죠. 그래서 네, 쩝쩝거리는 게 크게 난 걸리지 않아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안에서 쩝쩝이면 나가서도 쩝쩝인가? 쩝쩝인데. 네. 저는 쩝쩝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쾌하는 거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데 저 여기 지금 이거 어렵죠. 이게 방귀하고 이거하고 좀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만 진짜로 실제로 저희가 뭐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 방귀를 그냥 막 뿡뿡 끼진 않잖아요. 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가 그런 걸 싫어한다면 아내도 역시 남편이 원하는 걸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의 문제지 이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누굴 잘못했다고 저격할 문제가 아니다. 양쪽 다 부부간에 서로 원한다면 예절을 갖추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예.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근데 저희가 사연을 좀 읽어봤을 때 그 쩝쩝은 이게 식사하실 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아내분이 뿡뿡을 식사하실 때 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쩝쩝은 이제 식사하실 때는 조금 자제하실 수 있는데 이제 뿡뿡은 그래도 이제 같이 살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조절하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X를 선택을 우리 가족 했습니다. 여러분요. 네, 퍼플앤블루님, 용호 상박인데 정긍정님, 위아래가 다 난리 났네라고 하셨고요. 이선숙님, 내 남편은 둘 다 해요. 정말 정 떨어집니다. 냥냥님, 저희 아빠는 쩝쩝거리면서 뿡뿡거리세요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해답이 되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진지한 고민이라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조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사시는 최경아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새 식구를 들이셨다고요? 말 그대로 새 식구입니다. 자, 저렇게 주방 창문에 어느 날 새 두 마리가 가지를 물고 왔다 갔다 하길래 뭔가 했는데 바로 저렇게 둥지가 새더랍니다. 며칠 뒤에 보니까 저렇게 굵은 알이 여러 개 놓여 있더란 거죠. 태교에 방해가 될까 봐, 아니 란교에 방해가 될까 봐 요즘 부엌불을 일찍 꺼주고 계신답니다. 아이고 세상에. 뭐가 됐든 건강하게 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고함량 비타민을 찾으신다면 고려온단의 프리미엄 비타민 브랜드 메가더스로 선택하세요.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D, 비오틴까지 내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을 선택하세요. 고려온단.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주가 조작 의혹 세력에 거액을 투자한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이 1조 파티 말고도 다른 고액 투자자 모임 행사에도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임창정 측은 자신도 돈을 많이 벌면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창정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의혹을 짚어봅니다. 자, 지난주에 이 JTBC 뉴스룸 단독 보도 이후에 계속해서 피해가 일파만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사태는 지난달 24일에 8개 종목의 주가가 동시에 하한가를 찍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대부분 굉장히 좀 건실해 보였던 종목들이었던 겁니다. 특히 그중에 하나는 3년 넘게 장기간 우상향만 했습니다. 이랬던 종목들이 전일 대비 30% 가까이 떨어지더니 이 순식간에 시가총액 총 8조 2천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한가 기록한 종목들이요, 주가 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예계, 재계 유명 인사들도 이렇게 대거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사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이 피해를 떠안은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의 피해는 산정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서 한 가지의 딱 질문이죠. 임창정 씨는 피해자냐 아니면 공범이냐. 자, 본인도 투자한 돈 30억을 날렸다면서 나도 피해자다라고 일단 주장은 하고 있는데, 자, 부인이죠. 이 같이 방송에 요즘 자주 나오시는 이 서하연 씨와 함께 조조 파티라는 걸 참석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일단 지금 임창정 씨뿐만 아니라 한 1,500명 넘는 투자자들이 이 주가 조작 일당에게 돈을 맡겼다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 맡긴 돈이 1조 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 조입니다. 그 조.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주식으로 굴리는 돈이 1조가 넘었다면서 기념해서 한 파티가 조조 파티인데요. 이 파티가 열린 곳이 이제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결제했던 마라탕 식당인데 지금 이 조조 파티에 임창정 씨 부부가 참석을 한 겁니다. 일단 수사당국에서는 이 식당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럼 주가 조작단과 연루가 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생긴 거죠.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닐 그렇죠, 거예요.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임창정 씨 측에서는 당시에 저 날이면 주식 투자에 관한 협의,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를 이제 개시하지도 않았을 때고 지금 일단은 이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의 주범이라고 의심된다는 이 라더견 투자자문사 대표가 함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하기로 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년 행사 모임에 게스트 자격으로 초청받아 간 것이지 내가 주최 측 일원은 아니었다. 내가 아직 주식도 투자하기 전이었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12월 2일의 조조 파티였습니다. 자, 그런데 임창정 씨가 그 이후에 12월 31일에 무슨 또 행사에도 또 갔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행사에서 나왔는 그 영상은 조금 더 구체적인 영상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봤는데 이게 12월 31일 날 이제 고액 투자자들하고 같이 있는 모임에서 이제 임창정 씨가 거기서 이제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임창정 씨가 이야기했는 게 제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가 번 모든 돈을 쟤라고 이야기합니다. 쟤는 라광현 대표겠죠. 라 대표에게 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라 대표에게 투자해서 수익을 낸 사람, 그러니까 라 대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과연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의사의 표현 아니냐라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오늘 임창정 씨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원칙적으로 라 대표에게 투자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이 모인 자리다. 그 모인 자리에서 자신도 돈을 많이 내겠다라는 의미인 거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데요. 사실 검찰에서는 이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분명히 알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피해자보다는 공범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뭐 축사해서 기쁜 마음에 어떤 말을 전했다면 여전히 피해자의 위치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 앞뒤에 있는 영상들 조금 더 검찰에서 유심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의 가장 핵심 인물이 바로 라더견 그 투자 자문사 대표인데, 방금 승현님 말씀하신 그 임창정 씨가 그 행사장에 가가지고 제가 번 모든 돈을 쟤한테 다 줬어요. 라 대표한테 다 줬어요. 이게 뭐냐면요.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앞에서 바람을 잡는 그런 모습처럼도 비춰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모두 한 통석. 자, 일단 계속 영상이 나오고 있지만 임창정 씨는 여전히 나는 게스트였을 뿐이고 피해자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창정 씨의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 명단을 봤더니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있는 사람이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라더견 투자자문사 대표, 그리고 전직 프로골퍼로 영업 총책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안모 씨입니다. 이 둘이 일단 지금 많이 이 주범이라고 지금 많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안모 씨 같은 경우 강남에 한 4곳에 5곳 정도 스크린 골프를 운영하면서 친분 있는 투자자, 잠재 투자자들 대상으로 골프 레슨 같은 걸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이 안 씨의 골프장들 중에서 이 라더견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거나, 아니면 라더견에서 현 대표이사인 변모 씨가 사내이사로 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게 약간 한통속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전직 프로골퍼라는 안 씨, 그다음에 라더견 전 대표, 그다음에 현 대표인 변모 씨, 이 사람들이 임창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사내이사로 지금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건 관계인들은 회사 등기부 등본을 보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이 지금 임창정 씨 지금 회사에 등장을 하면 이게 과연 임창정 씨가 단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임창정 씨 측에서는 이 라 씨가 갑자기 이 회사에 대해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케이블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케이블 방송국의 대표가 아까 말한 프로골퍼 안 씨, 그리고 변 씨다 보니까 투자자 측 자격으로 사내회사로 온 것이다. 온 것이다가 온 것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약간 추측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임창정 측에서 좀 더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통 이럴 때 이제 연예인 걱정만큼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창정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수십억 지금 마이너스고 피해를 받고 한다지만은 이미 강남에 빌딩이 몇 채다 이런 또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지금 임창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하는 거 그거 다 약간 연기다 이런 식의 글입니다. 그래서 임창정은 그 압구정동에도 건물이 몇 채가 있고 파주에도 건물이 있고, 그래서 압구정동에 있는 그 건물만 팔아도 빚은 물론이고 이번에 주식으로 잃은 것도 다 갚는다라는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연예 기자 출신의 좀 유명한 유튜버죠, 이진호 씨가 이 문제를 다뤘는데, 거기서 이제 임창정 씨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임창정이 아주 팔쩍팔쩍 뛴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어렵냐면 내 자식 같은 저작료를 다 팔아넘길 정도였다. 내가 그런 건물이 있으면 무슨 걱정이냐. 파주에 사옥이 있는 거는 맞다. Yes, I am 회사에 사옥이 있는 건 맞는데 그것도 이미 은행에 저당이 너무 잡혀 있어서 내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준호는 아마도 임창정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승현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님 보시기에는 임창정 씨가 피해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범 중에 한 명일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저 앵커 재산 30억이에요. 30억을 다 저한테 주식을 아무리 잘 투자한다 해서 저한테 다 30억을 맡기겠습니까? 통장 맡기고 휴대폰 맡기고 모든 1인 매매를? 저는 조지 소로스한테도 안 맡길 거예요. 이걸 맡겼다는 거는 분명히 우상향 곡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기 재산 다 맡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이 라광련 일당들이 적어도 주식을 우상향 곡선을 하게끔 만드는 특단의 조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는 거 아닌가? 미필적 인식이 있다면
적어도 공범자의 역할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만 그런 부분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전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찾아와 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들어갔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저희가 제보받은 사건인데 정말 황당합니다. 네, 지난달 13일에 경기도에 사는 21살 여성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당시에 이 여성은 공동현관문 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피해 여성 뒤로 또 다른 여성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 다가와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깜짝 놀라서 도망가니까 쫓아가기까지 하는 이 여성.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랑 같은 회사 다녔던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퇴사한 뒤에 7달 정도가 지나서 카카오톡으로 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대뜸 넌 참 잘 살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고 하는데 이 피해자가 네 아줌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욕설을 퍼부으면서 집에 찾아가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저렇게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나타난 겁니다. 자, 같은 회사를 다녔다가 가해자가 퇴사를 했고 7달 정도 지난 피해자를 찾아왔다는 건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왜 나랑 야근 안 해가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이 범행 동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피해자 측의 얘기로는 가해자가 야근을 좀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피해자는 실제로 야근을 한 적이 없었고 사실 야근을 할 필요 없이 그 일하는 시간에 충분히 다 일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주말에도 일부러 나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가해자가 대뜸 이 피해자한테 너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가 이기적이냐? 왜 야근을 같이 안 해주냐? 너는 너무 이기적이다. 일 같이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에서 쌓인 악감정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던 겁니다. 자, 가해자는 27살, 피해자는 21살. 나이가 6살이나 많은 자기는 매일 거의 야근을 하고 피해자는 딱 일 제대로 끝내고 퇴근하고 그랬더니 왜 너 나랑 같이 야근 안 해? 나이도 어린 녀석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이에 이 피해자 가족이 자초지종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들어보시죠. 본인이 이유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러면은 저한테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교육머리 좀 잘 시키세요. 말 똑바로 해요. X라군요.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엄마 당일로 그 퇴사할 때까지 쩔쩔매다가 갔네. 엄마? 걔 때문에 힘들어. 이년아. 다시 말해줘. 애미가 그따 보니까 자식도 그만 빨리 교육해 빨리. 승현이 보니까 피해자 어머니는 그래도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좀 다독이려고 이렇게 전화하셨던 모양인데 갑자기 막 괴성을 지르면서 애 교육 똑바로 아이고 이거 참 사실 이런 걸 급발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액션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나오는 리액션을 우리는 예상하고 움직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잖하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앞에 XX 이러니까 우리 딸인데 XX라고 말하지 마라고 하는 순간 그게 트리거가 빡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괴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사실 만약에 제가 21살의 피해자였고 저 27살의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그 가해자가 만약에 나에게 그런 행동,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런 반응을 보였다면
만약에 저희 회사 같으면 제가 100% 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렇게 욕설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심각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사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입장대로 그 고충이 있겠지만 그런 고충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반대편 당사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무작정 나는 일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왜 퇴근하니? 절대로 요새 저 직장에서 그런 거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야근하자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참 회사에서 문제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좀 이렇게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사내 갈등의 진짜 이유가 뭐예요? 좀 너무 설명이 없는데 말이죠. 네, 일단 이 피해자 측 설명에 따르면요, 이 가해자랑 피해자가 각각 맡고 있는 업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자신이 맡은 업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 상사에게 찾아가서 이 업무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업무 롤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당시까지는 이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가해자가 상사를 또 찾아가서 민원을 넣습니다. 이번엔 피해자랑 일하는 게 힘들다 이런 토로였는데 이때는 상사가 가해자 편을 안 들어줬고요. 이 가해자가 심지어 업무 분담에 또 불만을 가지고 다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업무를 둘러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이 때문에 가해자는 갑자기 힘들다면서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퇴사도 그냥 조용히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 전만 해도 나는 회사 열심히 다닐 거야, 진짜 열심히 일할 거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사직서를 냈어요.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 나니까 회사 일을 좀 그냥 대충 하거나 기분 나쁘면 이렇게 서류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 상사가 아니 어차피 퇴사할 것 같으니까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얌전히 출근 후에 자리에서 좀 쉬다가 한 달 채우면 그냥 나가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에 또 이제 경로를 한 거죠. 지 옆에 있는 서류랑 노트랑 이런 걸 막 찢어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그날로 이제 가버렸다고 합니다. 약간 그 조절 능력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감정의 폭발, 뭐 분노가 폭발 이런 간헐적인 폭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제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그 야구 배틀은 이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너무 심각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백하게 특수폭행 혐의인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고 정리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좀 심한 폭언 같은 것들을 지금 SNS에 계속 보내나 봅니다. 피해자에게. 내 눈 피해서 다녀라. 뭐 너 보면 죽고 싶다. 퇴사할 때 회사 사람들 다 죽이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리고 뭐 거기 뭐 부서 사람들 뭐 다방면으로 별론데 몇 명 죽이고 싶은 애 있는데 참는 거니까. 아니, 백 변호사님. 네. 그냥 말로만 저렇게 하면 그냥 이럴 수도 있는데 저거를 실제 배틀을 휘둘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수폭행을 하고 그 이후에 입건된 다음에 저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입건이 됐으면 본인 행동을 반성해서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갈등을 키우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보복하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지금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피해자가 제일 걱정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피해자 가족은 아까 목소리 들었지만 이제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리잖아요. 21살밖에 안 되니까 좀 걱정이 많으신 듯이 내 딸은 지금 혼자서 감옥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토로하셨고요. 지금 스토킹 처벌법으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해가지고요. 법원에서 잠정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뭐 이런 전화를 하거나 이런 걸 못해요. 2달 동안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두렵다. 왜냐하면 이 가해자가 굉장히 좀 기분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어머니 모든 가족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승희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 가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후로도 계속 뭔가 해코지를 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좀 경고 좀 해주시죠. 1. 구속영장 청구해야죠.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위해의 우려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70조에 분명히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저는 2달 동안 이게 잠정 조치가 2달 동안 유치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문자 보내지 마, 전화하지 마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잠정 조치가 2개월이었다면 2개월 안에 분명히 재범 위험성 저렇게 문자 쫙 가면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경찰은 적의 처리한다 그러죠. 적법하고 의법하게 구속영장 청구하시고 법원도 이거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해자분도 그 주변에 가족분들 계시면은
조금 어디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거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다음 달이 우리 막내 생일이어서 미리 생일 선물 준비해 보관해뒀는데 이제 전해줄 수가 없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제목은 부산 영도구 청학동 A양 아빠입니다. 만 8살이 되지도 않았지만 아이가 얼마나 의젓하고 사랑스러웠는지 적혀 있었는데요. 지금 아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이 올라오기 3일 전 아침, 아이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지게차에서 원통 모양의 1.7톤 규모 어망실이 빠른 속도로 굴러왔고 결국 아이를 덮친 겁니다. 이번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난 걸까요? 자, 지난 주말은 이 사고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먹먹하게 보내셨어요. 네, 지난달 28일 아침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였는데요. 이 원통 모양으로 포장이 된 대형 어망실이 굴러 내려왔습니다. 이 어망실은 물고기 잡이용 그물에 들어가는 실뭉치를 말합니다. 이게 지름 1m고 무게가 1.5톤짜리였습니다. 이 사고 현장이 내리막길이었는데 그 위쪽으로 17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어망 제조 공장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앞에 도로에서 컨테이너 차량으로부터 이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이 어망실이 지게차에서 떨어진 건데요. 이 아래로 100m 정도를 넘게 내려오다가 이 초등학생 3명 그리고 30대 여성 1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0살 어린이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끝내 숨졌고요. 나머지 초등학생 2명 그리고 30대 여성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백 변호사님, 네. 그 앞서 그냥 어떤 다른 차량들이 그냥 이걸 어떻게 좀 막아줬더라면, 예? 근데 참 그 상황에서 쉽진 않죠. 예, 물론 근원적으로는 저 그물망이 저렇게 굴러내려오면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좀 유심히 보시면 저 차량도 아이들 타는 차량이고요. 저기 그러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아이고, 참. 밑에 선명하게 나오네요. 30km. 근데 지금 저기 경사가 굉장히 세죠. 그러면 저곳에서 저 그물망을 내리는 작업을 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할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기서 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하질 않았고 조금 전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기 저 하역을 하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뛰어내려가면서 뭔가 저기 그 버팀대 같은 거 던지면서 저를 어떻게든 멈춰보려고 했는데 멈추지 못했고요. 도로 양측 펜스가 쳐진 인도였거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펜스 같은 거 쳐 있잖아요. 예. 그 펜스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펜스 10여 개를 부수면서 사고 지점까지 저기 굴러 내려간 건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어린이들은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 비탈길 위에서 아래쪽으로 저 밑에 쪽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로 등교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저 뒤에서 저 그물망이 내려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시간이 오전 8시 22분입니다. 딱 등교는 물론 출근 시간이에요. 사실 이게 부산의 영도구 복례산 자락이고 그 보면 부산항대교가 이렇게 위에서 보여요. 지금 저 영상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경사가 한 10도 정도로 내리막입니다. 근데 조금 더 내려가면 경사가 더 급해져요. 한 15도 정도로 경사가 급해지는데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장소가 밑에 학교가 있고 밑에 어린이 그 보호구역이라는 걸 안다면 저는 뭐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걸 하역할 때 제대로 좀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8시 22분인데 만약에 조금만 더 늦었으면 더 진짜 입에 담기 힘든 상상하기 힘든 참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아이들은 뒤에서 내려오는데 학교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사실 1.7톤의 저 어망실이 내려왔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펜스도 제가 봤을 때는 종이 조각끝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이제 차로 막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말씀 그대로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였고요. 당연히
뭐 저 상황에서 누가 저걸 막을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1.7톤짜리가 이렇게 굴러 내려오는데 말이죠. 자, 지금까지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하역 작업을 한 지게차 기사 한 명은 입건이 된 상태고요.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것들을 경찰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장 측의 과실 여부를 보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하역 여부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는가도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요, 2021년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거기서 주정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주정차를 했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공장 측이 화물 이탈 그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가? 저렇게 하역을 할 때는 버팀대나 쐐기나 이런 거로 좀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 부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세 번째 사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숨진 아이의 아버님으로 추정되는 어떤 분이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 이거 진짜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네, 심경을 적은 글을 올렸는데요. 부산 영도구 청학동 A양 아빠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 아이에 대해 기억하고 싶어서 이 글을 적는다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글에서 스쿨존 사고를 보면서 뉴스에 나오는 다른 사람 일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도 생길 수가 있구나. 지금도 실감이 나지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좀 묘사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 챙기는 걸 너무 좋아하는 우리 아이는 사고 당일에 모르는 작은 아이와 손을 잡고 등교하더라라면서 기사로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학교 동생이던데 그 아이는 경상이라 다행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재물이 우리 아이를 집어삼켜서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이 소용없는 장기 파열로 사망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쿨존 사고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는 이 말씀 딱 듣고 얼마 전에 그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사망한 승하양, 분명 이 아버님 그리고 이 아이도 승하양 사고 뉴스 같은 거 같이 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아유 어쩌면 좋아 했는데 세상에 이게 내일이 된 겁니다. 이 아버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 글을 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이었는지가 또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 글 보면서 정말 많은 엄마 아빠가 함께 울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아이, 작은 아이 손 잡고 등교했다는 것부터 우리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애교 많은 막내였던 것 같아요. 엄마 나 편의점에서 지금 삼각김밥 먹었어 라고 얘기하고 사랑해. 그다음에 엄마 나 지금 학원차 기다리고 있어 사랑해. 이렇게 계속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아이였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도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10살이 되었는데도 발가락에다 엄마들이 아기들 발에다가 막 이렇게 얼굴 묻으면서 막 냄새 맡고 이뻐하잖아요. 그렇게 엄마 아빠도 유난히 예쁜 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갈 때가 되면 이 아이가 엄마 손을 얼마나 잡고 싶겠어요. 그런데 가서 아빠 손을 꼭 잡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보면 엄마 손은 언니가 잡아야지. 엄마가 나만 너무 신경 쓰니까 언니도 엄마 손 잡고 나가고 싶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어린아이지만 그 성품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남을 배려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태권도 심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그것도 아빠 마음에는 정말 너무나 속상하실 것 같고요. 아이가 사고가 났던 그런 때가 장모님 길이라고 하면서 천국에서 우리 장모님과 우리 딸이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 스쿨존,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큰 사고가 또 있었다면서요? 네, 작년 7월에 16톤 정화조 차량 사고가 있었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뭐 가로등, 전봇대 들이받고 이제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안타깝게도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던 사고였는데 같은 장소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 사고를 유심히 보시면 아까 봤던 노란색 안전 펜스가 없습니다. 스쿨존에서 저번에 승하양 사고 때도 안전 펜스가 없는 부분으로 차량이 돌진해서 안타깝게 승하양이 목숨을 잃었던 걸 보고 아니 왜 어린이 보호구역에 제대로 된 안전 펜스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이번에 주목할 만한 건 안전 펜스가 있었죠. 훨씬 강화된 안전 펜스로 바꾼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 안전 펜스 도대체 뭐하러 하는 겁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본 1.5톤짜리 그물망보다 차량이 들이받으면 더 약할까요? 차량이 들이받을 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건 그냥 말 그대로 무단 횡단하지 말라는 것 말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안전 펜스가 무슨 안전을 지키는 겁니까, 저게? 예, 만일 작업자들이 안전에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 도로의 안전 펜스가 튼튼했다면, 저 초등학생의 등굣길이 이 악몽의 현장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또 승현님, 네. 결과론적인 후회만 듭니다. 예.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하역하시는 그 작업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장소잖아요. 이게 경사가 10도, 15도로 내려갔다면 그 장소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안전 불감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있으면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가죠. 결혼 7년 차,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박 씨의 일상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연예인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던 남편이 갑자기 한 여자 아이돌에게 푹 빠지게 된 건데요. 물론 박 씨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남편의 일명 덕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해당 아이돌의 스케줄을 확인해서 연차를 쓰고 쫓아다니는가 하면 아이돌 생일에 비싼 명품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점점 선을 넘는 것 같은 남편의 덕질. 박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삼촌팬이라고 불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남편은 그럼 대체 어느 연예인에게, 설마 그 연예인의 그 실명이나 이런 거 공개하는 겁니까? 저희가 실명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는데요. 이 한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돌. 예, 걸그룹이겠죠? 예, 걸그룹입니다. 일단 이 박 씨랑 남편은 결혼 7년 차고 초등학생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들은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한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부가 같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남편이 거기 나온 여자 아이돌 한 명에게 푹 빠진 겁니다. 그 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청초하게 생긴 외국인 멤버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외국인 멤버에게 푹 빠졌습니다. 이 박 씨도 처음에는 그 아이돌이 너무 예쁘니까 부부가 같이 그 아이돌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처음에는 그래 귀엽네 예쁘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더니요.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돌 얘기를 하는 횟수가 굉장히 잦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땡땡이가 어느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너무 귀엽다라는 둥, 이런 행동을 했는데 사람이 어쩜 그렇게 예쁠 수가 있냐는 둥, 내 딸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둥, 이 아이돌 얘기만 계속하게 된 겁니다. 자, 승현님, 내 딸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좋죠. 자, 그런데 그 선을 넘기 시작하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득질이 시작되기 전 전초 현상을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득질이요? 예, 득질. 덕질. 예, 덕질. 예, 그러니까 덕질. 티를 팍팍 내는 기본적인 걸 하려면 사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자기 이렇게 그 휴대폰의 대문을 바꿉니다. 저희들이 이제 휴대폰 열 때 딱 키면 그 휴대폰 나오는 게 옛날에는 가족들 사진이었대요. 그런데 그게 그 연예인 사진으로 탁 바뀌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딸과 그다음에 부인과 함께 여행 갔던 사진이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이 이제 어떤 건가 하면 SNS에 그 아이돌 사진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돌이 오늘 어디 갔다, 무엇을 했다, 어떻게 했다라는 걸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데 사실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얼마만큼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하는데 좀 친구들 보기에는 좀 부끄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잠금 화면. 야, 보통 이런 거 가족 사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백 변호사님 잠금 사진 제가 핸드폰을 못 보니까 못 봤는데. 네. 카톡 프로필은 얼마 전에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찍은 잠금 사진 저도. 예. 자, 이거 잡아주실 수 있어요? 아니 예, 저희 자,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그냥 같이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둘이 찍은 사진. 조금만 더. 뭘 이렇게 자세하게 하려 그래요? 이럴 때 점수 따는 거야 또. 항상 저는 이렇게 딱 해놓는데요. 네. 이게 정상이죠. 지극히 정상이죠. 이 부분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소장님 저요? 잠금하면. 제 나이 여자가 되면 다 자식 사진이에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아들 미안하지만 승희 언님은? 남편한테는
저요? 저는 그냥 저희가 문제네요. 예. 뭐. 그냥 이렇게 옛날에 공부했던 곳 이렇게 사진 하나 그냥 올라. 풍경 사진. 예. 좀 특이하시네. 이상해. 이자연 기자는 뭐예요? 저요? 저는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포스터입니다. 오. 자, 아무튼 백 변호사님. 네. 근데 제가 그 카톡 사진을 봤더니 네. 얼마 전에는 사모님하고 같이 있는 거였다가 지금 바뀌었던데. 지금은 그건 잠시 그 책으로 바꾼 거죠. 아, 진짜. 아니 원래 이제 서로 그렇게 하는 거고. 아무튼. 그러니까 보통은 가족들 관련해서 많이 하는 게 정상이긴 한데 만약에 그 집 와이프가 여기 남자 아이돌 이거를 이렇게 잠금으로 해놓고 있으면 기분 엄청 나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말씀 다 하셨어요? 네. 아 진짜. 자, 배경 화면 뭐 바꾼 정도면 기분은 조금 나빠도 뭐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겠죠.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어느 날을 딱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야 이거 진짜 생업이 도대체 뭐냐 이게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심해졌다는 거잖아요. 네, 언젠가부터 대놓고 정말 본격적으로 덕질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 퇴근하고 오면 맡은 집안일을 다 하긴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방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돌의 그날 영상을 다 찾아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초등학생 딸한테도 그 아이돌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딸이 나란히 덕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남편이 팬카페 활동도 엄청 열심히 해서 이 매일같이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이 남편의 닉네임까지도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 덕질 문화 중에 포토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앨범 같은 걸 사면은 거기에 그룹 멤버 사진이 랜덤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자, 혹시 그 보라색 쓰는 그 걸그룹이 저희가 특정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걸그룹들의 레퍼런스를 좀 참조를 진짜요? 해가지고 저희가 특정되지 않도록 잘 어떻게 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 포토카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 멤버 사진이 아닌 다른 멤버 사진이 나오면 그 다른 팬을 만나가지고 교환을 하러 또 갑니다. 지방 어디든지 찾아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외국인 멤버 포토카드를 가져내고야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맡은 집안일을 다 하고 심지어 초등생 아이랑 같이 저렇게 한다니까 이 아내분 입장에서 소장님 네. 너 왜 내 팽개치고 이렇게 또 다실 수는 없어요. 기분은 확실히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도 뭐 저렇게 해서 기분도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아이랑 어떻게 보면 소통의 창구도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참을만 했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을 가고 싶은데 앨범을 사면 팬 사인회를 가고 싶은데 앨범을 사면 팬 사인회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선택이 될 뭐 가능성이 많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앨범을 수십 장씩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보기에는 앨범 요즘 안 싸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앨범을 수십 장씩 사면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보기에는 자기 용돈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이건 돈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이 걸그룹 멤버 오늘 스케줄 뭐지? 그 스케줄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처에 우리 집 근처에나 회사 근처에 스케줄이면 연차를 씁니다. 연차를 써서 그 스케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돌이 해외 공연이 있었어요. 남편이 설마가 현실이 된 거죠. 비행기 티켓을 딱 끊어가지고 해외 공연을 따라간 겁니다. 이제 부인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제가 그 금요일 밤에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그 MBC 상암 사옥 앞에 있는 그 24시간 하는 햄버거 집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좀 심야에 라이딩을 하고 뭔가 좀 출출해서 가보면은 세상에 젊은 친구들 남녀가 막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이거 뭔가 했더니 그 MBC에서 하는 그 음악 프로 그거 새벽에 보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24시간을 세상에. 제가 그거 보고 전 너무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기자도 뭐 왕년에 좀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요? 저도 중학교 때 그 모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에게 푹 빠져가지고요. WS501? 아닙니다. 뭐 있습니다. 뭐 5인조 그룹인데 빠져서 저도 그 음악 방송도 조금 쫓아다니고 콘서트도 가고 그 당시에 그 휴대전화 뒷자리를 그 데뷔일로 바꿨었거든요. 약간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흑역사는. 자, 그런데 승희 의원님. 뭐가 됐든 이 박 씨 아내 이놈을 이렇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딱 결심한 계기가 있었다고. 사실 뭐 외국에 나가는 건 자기 돈 써가 나가는 거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됐는데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집사람도 생일인데 과연 이 얘기하고 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일날 그냥 대면했대요. 그냥 뭐 선물 주는 사람도 아니었고 남편이. 그래서 맛있는 식사하는 게 전부였는데 요번 생일에는 그 남편이 부인에게 명품 립스틱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선물도 안 했는데 이제 그 걸그룹에 너무 아이돌에 좋아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제 선물도 하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이 결정적인 모습이 됩니다. 영수증, 즉 그 사용했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는데 나에게는 명품 립스틱,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45,000 땡땡땡 이렇게 붙어 있을 건데 명품 지갑을 샀다는 거예요. 명품 지갑은 뒤에 공이 하나 더 붙거나 공이 2개 더 붙을 수 있는데 그 지갑을 선물했다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아연실색하게 되는 거죠. 소장님 이건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제가 그러질 않으니까 진정한 심리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 지인 중에 제 또래 이제 저보다 나이가 2살 위인 언니가 아미였어요. BTS를 진짜 좋아하는 아미. 그래서 선물을 굿즈 다 사셨어요? 굿즈 다 사고 모임마다 다 사고 사실은 좀 누군지 모르시니까 해외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선물도 하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를 주는 거가 본인은 그것 자체가 너무 그냥 행복하고 그냥 그거 안에서 그냥 이렇게 기분이 확 해주고 좋대요. 신랑 계시잖아요. 있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 신랑은 신랑이고 여기는 마치 그 나의 그 해결되지 못했던 그 예쁜 그 꿈 같은 거를 거기에 투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스타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해서 그렇게 연락을 하거나 계속해서 흔히 조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공을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이유로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한테는 립스틱, 아이돌한테 명품 지갑. 이거는 조금. 네, 심지어 이 집에서는 뭐 요리 하나 안 하면서요. 아이돌한테는 그 도시락 서포트를 한다고 그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서 팬사인회를 간다고 합니다. 또 그 아이돌 사진 예쁘게 찍어주고 싶다면서 온갖 비싼 카메라 장비들도 사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카메라 장비들을 싸들고 쫓아다니는 남편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약간 애매하고 답답해지는 건데요. 이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랑도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 데리고 덕질을 하러 다니니까 솔직히 박 씨도 편한 부분이 조금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둬야 하나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또 술, 도박 이런 거 빠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여자 아이돌에게 푹 빠진 남편, 아이돌에게 비싼 선물까지 하는데 어쩌죠? 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승희 의원님부터 한 말씀씩 쭉 이렇게 해주시고 정리하죠. 제가 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이 상태에서 그냥 수습되면 돼요. 수습되면 되는데 이게 사실상 더 깊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분명히 남편이 이 상황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즉 명품 지갑 이뿐만 아니라 자기 삶이 무너지는 역할까지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부인께서는 계속 남편의 행동을 조금 잘 지켜보시고 일정 부분 선이 넘어가면 분명히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남편, 부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발 뭐 아이돌 아무리 중요해도 옆에 있는 딸과 부인이 더 중요하니까요. 빨리 나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보통 취미라고 얘기하면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고단한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가 취미다 그러면은 그 골프를 내가 내 상황이 생활이 망가질 만큼 치면 우리가 골프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도 될 수도 있죠. 중학교 때 아이들을 좋아서 쫓아다니는 건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에서 하나일 수 있는데요. 아이돌을 이상화하는 거. 이제 어른이 돼서 내 부인하고의 관계가 악화되고 우리 가정 살림에 영향을 주고 생활에 타격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건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가시는 걸 수 있죠. 그거는 또 일종의 중독일 수 있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좀 절제의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도요. 이게 조금 더 지나치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남편이 가정에는 소홀히 하지 않는데 이래서 너무 답답하다. 근데 가정에 소홀하다는 의미가 기계적으로 가정에서 나는 저녁에 와서 예를 들어서 밥을 하고 뭐 청소를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경계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가정에 소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아이돌을 좋아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취미 생활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에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이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로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남편분도 조금은 가정을 먼저 좀 돌아보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좀요. 네, 일단 레리코님 집도 팔아서 아이돌한테 바치겠네 하셨고요. 김명희님 명품 지갑은 안 해줘야지 철이 없네 하셨습니다. 레나님 저도 암이지만요. 저 정도는 가정 있는 사람으로서 좀 선 넘는 행동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호송님은 그것도 다 기운 떨어지면 그만둡니다. 실컷 즐기게 놔두세요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진행이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자, 별별 상담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첫 번째 픽 대만으로 가보시죠. 네, 도로 양쪽 갓길에 차들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끝에 주차된 은색 차량 갑자기 기울등하더니 도로 안으로 그대로 쑥 빠져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는 모습입니다. 싱크홀. 네, 도로에 뜬금없이 거대한 싱크홀이 생긴 건데 하필이면 그 위에 차가 주차돼 있었던 거죠. 싱크홀은 차에 딱 맞는 크기로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무려 3m나 됐습니다. 차는 곧장 크레인을 연결해서 들어 올려졌는데요. 이 차가 왼쪽으로 떨어졌죠. 견인되는 차를 보시면 다행히 시동은 걸렸지만 이 왼쪽 유리가 모두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차 문도 완전히 찌그러진 모습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떨어진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차주는 갑작스러운 날벼락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뽑은 지 2달도 안 된 8천만 원이 넘는 새 차였고요. 운전도 딱 5번밖에 안 했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큰돈 들여서 썬팅까지 했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이번 싱크홀 사고의 원인으로 건너편 건설 현장을 짚었습니다. 공사 시작되고 3개월 만에 무려 5번의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여성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니까요. 이 여성은 신호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버스 한 대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여성에게 돌진했습니다. 근데 나왔어요. 네, 지나가는 버스 옆으로 다행히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재빠르게 뒷걸음질을 쳐서 정말 간발의 차로 충돌을 피한 겁니다. 분명 정지 신호였고 심지어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이 버스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또 속도도 늦추지 않고 계속 주행을 했습니다. 딴짓하고 있었군요. 네, 주변 행인들이 더 놀란 모습이죠. 심지어 파라솔 아래엔 교통경찰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놀란 여성은 건널목을 건너면서도 지나가는 버스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이 버스를 찍습니다. 여성은 찍은 사진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버스 회사에서는 직접 여성에게 전화해서 해당 버스 기사에게 경고했다,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구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스쿨버스 한 CCTV 영상입니다. 버스 기사가 많이 더운가 보네요. 모자를 벗어 부채질을 합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무언가 전달을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대를 잡고 있던 버스 기사의 손이 저렇게 툭 떨어집니다. 저 고개까지 떨구는데요. 문제는 버스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버스에는 무려 66명의 학생이 타고 있었는데요. 자,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네, 버스 기사가 갑자기 기절하니까 한 학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뛰어나와서 운전대를 잡고 브레이크를 밟아 버스를 세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을 법한 상황에 용감하게 나선 이 소년, 13살밖에 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 덕분에 버스 기사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요. 지금은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기특하네요. 네, 동네 주민들은 이 소년의 집에 히어로가 적힌 간판을 설치하기도 했고요. 교육감은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자, 우리 소년의 부모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He's been on my lap, driving country roads, pulling in driveways since about 4 years old. Very attentive to his surroundings. And we asked him, how did you know how to drive that bus? And he said, I watch her do it every day. 친구들을 구한 이 친구는 앞으로 소방관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